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4일 동안 어원수표법 정리할 건데, 이제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사실 사령 문제 푸는 데까지 아주 심오한 유가증권법 이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건데, 제가 자료를 나눠 드렸잖아요, 선생님들 요거. 선생님들은 편집이 좀 다를 텐데, 저는 크게 보려고 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론을 볼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론 본 다음에, 오늘은 뭐 안 갖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조문을 확인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기록형이나 사령에 갖다 쓰려면은 조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프린트물 다 끝나면은 법전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법전을. 그 다음에, 이게 알아도 별로 직접 이걸 알고 있는 거랑 사례형에 직접 대입하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기출이에요, 당연히. 이제 기출 사례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에 사례형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사 산문의 사례형으로 나온 애들도 있잖아요. 이제 걔네를 뭐 풀어봐라 이런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또 대입을 딱 해보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걸 정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음이 처음 탄생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돈바품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의 법리를 좀 이렇게 막 한번 두루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자,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어음수표의 개념. 자, 일단 환어음이랑 약속어음 두 가지가 기본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법전에 보면은 이 법이 따로 있죠? 어음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수표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어음법 구조를 보면은, 법전을 보면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가 먼저 나와요.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어음에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얘랑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되는 것, 뭐 아주 법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공통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요? 준용하죠. 준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얘를 가지고 이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주인공이냐? 어음수표법에서 사례형 문제 나올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문제는 얘를 가지고 나와요. 법률관계가 좀 단순하거든요, 이게 훨씬. 이걸 가지고 사례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은 주로 얘로 하겠지만 인용되는 조문은 얘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 있으니까. 그 얘는 법이 따로 있는데 구조가 얘랑 좀 비슷해요, 얘랑.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1번, 자, 환어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지급 위탁 관계라고 되어 있죠. 지급 위탁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와 B 간에 뭔 일이 있어. 그냥 뭐 매매일 수도 있고 금전 소비 대차일 수도 있고 아무튼 A가 B한테 뭔가 돈을 줘야 되는 계약 관계가 일단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뭐 매매 등 이게 일단 있는 게 전제야. 이게 한번 눈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하실 텐데 우리 집딸이 고3이거든요. 고3 졸라 예민합니다. 건드리면 곧 폭발해요. 좀만 말 시켜도 울 것 같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걔보다 훨씬 어린이잖아요. 좀 침착을 찾아야 됩니다. 요거 4일 하면은 되겠어? 됩니다. 된다고? 진짜입니다. 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매매 등으로 인해서 원인 관계가 발생해요. 금전 소비 대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인 관계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뭐 얘가 적용되는 영역이냐? 뭐 아니지. 그럼 얘는 뭐가 적용되는 영역이겠어요? 별개다 별개. 민법 또는 뭐가 적용되겠어요? 상법이겠죠? 왜냐하면 양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기만 해도 상법이 적용되는 거잖아. 그치?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에도.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영역이야. 근데 이 원인 관계 때문에 얘가 얘한테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옵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금전을 그냥 직접 주면 좋은데 며칠 날 내가 줄게. 그래서 그걸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환호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호음 관계에서는 지급을 어떻게 했다고?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있어. 갑이라는 애한테 가서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갑이라는 애한테 가서 받으라고 한 거야. 근데 다만 그 권리, 그렇죠? 지급을 위탁한 이 권리를 어디다가 넣어놓은 겁니까? 유가 증권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잘 안 쓰죠. 다 전자어음을 쓰지만 종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지면으로 되어 있는 권리가 표창된 증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돈을 줘야 되잖아. 이것도 궁금해하지. 이게 왜 주냔 말이야, 얘는. A의 빚을 왜 갑이 주냔 말이야.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얘랑 얘도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얘랑 얘도.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갑이 A한테 빚을 졌던가 아니면 얘가 결제해 주는 거를 뭐 처리해 주고 사무로 위탁받았던가 등등의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뭐 1,0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얘가 A한테 1,000만 원을 빚졌어. 그러면 A가 B한테 이렇게 발행해 주는 거지.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줌. 1,000만. 내가 너한테 발행함. 도장을 꽝 찍고 발행하는 사람이 여기서 동그라미를 자주 그리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날인했다는 거야, 날인. 기명하고 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하거나 어음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항상 기명날인을 해야 돼요. 그 의미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라고 적어, 꿍시렁꿍시렁. 적고, B라고. 받는 사람 있죠?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받는 사람 있지? 유가증권을. 얘를 수취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취인. 얘가 발행인인 거지, 그러면. 발행인. 1,000만 원을 뭐 하겠다고 여기다 적는 거냐면 갑이 지급할 것이다 라고 적는 거야.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뭐 어음, 문구, 뭐 문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여기 글자로 적는 게 많단 말이야. 뭐 다음 상기의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문언, 문구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 들어있느냐? 여기 갑자기 갑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얘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한테 지급을 위탁한 거예요. 위탁. 응?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걸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그냥 갑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없어. 날인이 없단 말이야. 날인이. 왜냐면 이 환어음은 얘 지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냐?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급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 자, 발행은 이 발행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거기 가서 받으라고 말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자금 관계라고 해. 자금 관계.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원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지급을 위탁했다. 자금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 요 환어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요 관계는 약속어음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급인이 따로 있는 어음은 환어음만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급인이 왜 지급인이 됐느냐? 동의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야. 발행인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관계를 통상 자금 관계라고 부른다고. 얘네를 왜 이렇게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야. 길게 왔다. 자, 이 자금 관계와 원인 관계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부르냐? 법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실질관계라고 부릅니다. 실질관계, 이거를. 자, 이걸 뭐랑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냐?
요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실질관계는 어음관계가 아니다 이 소리야. 이해됐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원인관계에는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여러분? 민법이나 상법이야. 어음법이 아니고. 실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음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요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추상성, 무인성. 요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추상성과 무인성은 같은 단어예요, 선생님들. 응? 무슨 소리냐? 이 실질관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실효. 취소가 된다거나 무효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실질관계가 여기 영향을 주지 않아.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 A, B 간의 원인관계가 취소됐어요. 응? 원인관계가 취소됐다고. 그러면 A가 원인관계상 채무를 부담해? 부담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야. 관계가 취소됐다니까. 계약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는 어음상 책임은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저 매매계약 때문에 돈 줄 게 있어서 내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도 어음이 돌아오면 돈을 갚아야 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야. 좀 자세히 풀었으면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원인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문제지? A와 B 간의 문제잖아. 근데 이 어음은 유통성이 핵심이란 말이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억 원짜리 어음을 뭐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지나가다가 못 봤어요? 어음 할인해줌. 이걸 돈 주고 산다는 거야, 어음을. 1억 원짜리를 이제 리스크를 빼고 얼마 주고 사느냐? 한 3천, 4천에 사는 거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인은 어음의 매매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매매. 매매를 어떻게 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배설하는 방식을 통해서 막 돌아다녀. 쭉 당사자가 늘어났는데 이 앞단에 있는 둘이 취소했어. 그러면 이 어음이 다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음의 추상성, 무인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추상성, 무인성을 풀어서 말하자면 실질 관계의 유무가 어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야. 계속. 언제나 잊으면 안 돼. 응? 원인 관계가 실효돼도 어음 관계는 유지됩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 자, 이해됐죠? 실질 관계가 실효돼도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 요거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선생님들. 자, 아까 환어음에서는 누가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지급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급인. 이분이죠, 이분. 지급인 갑. 그 지급인인 상태에서는 기명이 되어 있긴 하지. 이름이 적혀져 있긴 하잖아. 누가 적었어요? 발행인이 적는 거죠. 발행인이. 근데 아직 날인이 없어. 자, 우리 어음법에서 날인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뭐 원해서 낀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급인인 상태에서는 아직 책임이 없는 거야. 책임이. 근데 소지인 X라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느냐? 얘가 어음을 갖고 있잖아. 어음을 갖고 있는데 어음 안면을 봤더니 지급인이 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도장이 없어. 그럼 얘가 이제 얘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느끼냐면 지급인이 확실히 지급해 준다는 보장이 없네. 책임이 없으니까. 얘는 물어볼 수 있어. 갑에게. 너 이거 줄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응?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수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인수할 거냐? 너 이 어음상 책임을? 그걸 인수제시라고 해. 응? 인수제시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쵸? 갑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여기 날인하게 되는 거야. 이제 갖고 왔는데 너 인수할 거니? 또 물어봤더니 인수하는데 그럼 날인하게 되죠? 그러면 얘의 이름이 바뀌어. 지급인이었잖아요. 인수인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 지문은 마저 틀려. 지급인이 기명날인하지 않는다면 환어음에서 인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야. 인수인은 지급인이 도장을 찍어야 인수인이 되는 거야. 그럼 인수인이 되면은 아까 저기 뭐라고 적혀져 있었죠? 주체무자가 된다고 하잖아. 응? 주체무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약속어음을 얘기하고 검토합시다. 약속어음을 얘기하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죠?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지급인이 인수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는 어음상 책임이 없다. 인수인이 되면 주체무자가 된대. 주체무자가 뭔지는 지금 보자고요. 이걸 보면서 자, 다음은 이제 약속어음인데 얘가 주로 출제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약속어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급을 약속한 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약속한 증권. 이 약속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려봅시다. A 발행인 B 간의 원인 관계에 기초해서 얘한테 어음을 처음 찍어줌. 이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이 단어에 어색함을 느낀다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맨날 부르면 어색하지도 않아. 뭐 궁금해? 한자가? 안 궁금하잖아. 수취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는 이런 애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급을 발행할 때 약속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발행인인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급을 약속한다는 건 지급에 대한 책임을 얘가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지급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원인 관계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변제일이 뭐 10월 3일이었어. 10월 3일? 휴일 하지 맙시다. 10월 4일이었어. 4일이었는데 어음을 찍을 때 만기라는 게 있어. 만기. 특정한 날짜가 될 수도 있고 뭐 발행한 날로부터 한 달 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건데 아무튼 만기는 10월 30일이야. 내가 차를 샀어. B한테. 차값을 줘야 돼. 5천만 원을. 그런데 돈을 안 주고 만기가 10월 30일인 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돈이 없어서 지급 기일을 미루는 것이에요. 이거는 돈을 갚는 날에 미루는 거야. 자, 그치? 그러면 B는 어음을 받았잖아. 그러면 B는 30일 날 내가 어음을 가져가서 5천만 원 받으면 되겠구나. 이 지급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고? 발행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우리가 주체무자라고 부르는데 이 주체무자의 개념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부에서 법학을 별로 접해본 적이 없고 지금 대학원에 와서 전문대학원에 와서 법을 처음 보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지금도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주로 보는 빈번한 문제는 이거야. 이런 걸 막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다니까? 주체무자? 주된 채무자 말하는 거네.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여러분들이 각종 행정법 봐봐. 막 화학물질관리법 이런 거 보면은 뭐뭐 등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그럼 이 등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등이야? 아니야. 그 자체가 단어란 말이야. 법문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주체무자라는 건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뭐 채무자가 졸라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지방 채무자가 주채무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 주채무자가 뭔 뜻이냐? 정의가 있어. 봐봐. 1차적 책임을 져. 제일 먼저 책임을 지면서 조건을 달면 안 돼. 그러면서 최종적인 책임을, 이게 다 엔드야, 엔드. 이 책임을 모두 지는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약속어음에서는 이분이 주채무자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오전에 자문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였지? 무슨 법이었지? 화학제품 안전법인가? 뭐 이거였는데 막 얘기하는데 이제 당사자들은 막 법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뭐 등이니까 뭐 좀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위에서 그 등이 뭐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의미는 한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나 뭐 어떤 문장, 표현의 의미를 느낌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자꾸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왜 주채무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를 하고 있어.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굳어진 거지. 뭐 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 봅시다. 약속음이에요. A가 B한테 발행. 그렇죠? 그럼 B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기에 A에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유통시키는 것도 옵션이란 말이야. 그렇죠? 얘한테 어음을 팔어.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선택이 있단 말이야. 만기에 A한테 가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팔아버리거나 B한테 가. 얘한테까지 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보통 마지막에 갖고 있는 애 소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은 전전 유통돼서 D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기가 됐어. 만기가 되면은 D는 1차적으로 이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야? A잖아, A. A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지금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맞지.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처음에 갔는데 지급을 못했어. 그쵸? 응? 지급을 못했어. 근데 여기가 자, 중간에 B랑 C가 있잖아. 이 단계를 좀 봐야 돼. 자, 얘가 유통시킬 때 방식은 배서라는 걸 합니다. 배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면에는, 앞면과 뒷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A가 도장 빵 찍고 상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쓰고 B한테 어음을 처음에 주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어음을 여기 가로로 돼 있잖아. 이거를 뒷면으로 이렇게 뒤집어. 세로로 뒤집으면 뒷면이 되는 거야. 어음의 뒷면에 이 어음을 수취한 사람이 첫 번째 배서인이 돼서 도장 찍고 C한테 주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현이 뭐 상기, 뭐 앞면의 금액, 뭐 상기 금액을 C에게 뭐 지급하여 뭐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를 배서하는 애니까 배서인, 얘를 배서 받는 애니까 피배서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무리 없지? 무리 없죠, 선생님들? 근데 자, 제가 이 어음에 이거 찍는 애들은 다 책임이 있다 그랬지. 배서인은 날인을 해. 날인을 한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 어음에. 어떤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 어음이 첫 번째 주겠다는 애가 못 주면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에 배서인들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B가 C한테, 그 다음에 C가 도장 찍고 D한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도 받을 수 있고 얘한테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담보 책임을 지겠다는 애들이 많은 거 아니야. 기명 날인한 애들이 있으면. 그렇지? 근데 1차적으로 얘한테 갖다 지급을 못했어.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얘나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B한테 가야 돼요? C한테 가야 돼요? 이거 선택입니다. 얘 마음이야. 응? 소지인 마음이야. 소지인 마음. 근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갔다고 칩시다. 얘한테 가서 두 번째로. 그럼 얘가 돈을 주고 어음을 회수합니다. 어음은 돈을 준 사람이 다시 가져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돌아다니면 또 돈을 줘야 되니까 가져와야 돼.
그치? 그럼 어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C한테 있잖아. 그럼 C는 그냥 돈 주고 끝나냐? 그렇지 않지. 얘는 다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있죠? 자기보다 얘한테 또 달라고 할 수 있어. 3번. 그럼 얘는 돈 주고 끝나냐? 아니야. 얘는 주채무자에게 또 달라고 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1차 청구할 때는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소멸시효 끝날 때까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얘는 최종적으로도 책임을 부담해. 자, 이건 이해가 됐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인 관계와 관계없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게 주채무자야. 이해됐지? 이해됐죠? 선생님들?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자, 이걸로 다시 오자고. 환화음에서. 자, 환화음에서 지급인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채무자가 없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응?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아직 인수 전. 얘가 아직 인수하지 않았다면 주채무자가 없어. 그래서 의문이 들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는 뭐 하는 거죠? 발행인? 환호음에도 발행인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책임이 없다는 거냐? 있지. 책임이 있는데 환호음에서의 발행인은 특이하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야. 지급인이 지급 안 했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이해돼? 그 지급인은 책임이 없다 그랬지. 책임이 없다 그랬지. 지급을 하는 거는 지 맘이죠. 아니, 내가 인수는 안 할 건데 돈은 줄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지급인이 난 인수도 안 할 거고 돈도 못 줘. 그럼 끝나냐? 안 끝난다니까. 그 앞에 배서인들이 담보 책임 지듯이 이 발행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지급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인수가 안 됐을 때. 뭐 이런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환화음의 발행인은 절대 주채무자가 될 수가 없어. 누가 주채무자가 되는 거냐? 아까 지급인이 뭘 하면요, 선생님들? 그렇죠. 인수라는 것을 하면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약서보험의 발행인처럼. 이해됐죠? 그러면 이건 맞아? 환화음에서 지급인이 인수를 하기 전에 환화음에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맞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뒤에 수표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저녁에 오기 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그 냉동 막 있잖아요. 냉동 김치볶음밥 이런 거. 근데 편의점에 갔더니 1+1으로 2개를 그냥 하나를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샀는데 하나를 먹을 때 그때 이제 김치를 뜯어서 밥에 붓고 이제 데피는 그런 방식인데 이걸 뜯을 때 김치 국물이 튀더라고. 그때 하얀 난방을 입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막 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막 빨면서 퐁퐁으로 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병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냉장고에 보니까 그 밥이 남아서 먹으려고 뜯으면서 이런 생각이 설마 오늘도 튀진 않겠지. 되게 조심하면서 뜯었거든? 딱 근데 진짜 딱 요만큼 움직였던 것 같아, 껍데기가. 딱 보니까 온통 김치 국물이야. 근데 왜 깨끗하냐? 다 빨았죠. 병신이다, 병신. 아니, 어떻게 그런 제품을 만들지? 자, 지금 보시는 수표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례형에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안 됩니다. 복잡해. 근데 기본적으로 수표는 뭐랑 비슷하냐? 지급을 위탁한 증권이다. 그러니까 얘는 얘랑 구조가 좀 비슷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발행인 있고 수취인 있고 그리고 지급인 있고 뭐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얘네도 이런 관계가 있고 똑같아요. 이거는 원인 관계가 있고 여기는 뭐 자금 관계가 있고 똑같네? 똑같죠. 근데 이게 달라. 지급인은 은행만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급인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금 관계가 한정된다. 이 자금 관계를 뭐 수표 계약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이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발행하는 사람이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그렇죠. 보통의 경우. 그리고 이거 시험에 이건 기출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주채무자가 없다. 이 양반이 이거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제도가 없어요. 인수 제도가 없다. 인수 제도가 없다. 그러면은 불안하겠는데? 비슷한 제도가 있죠. 지급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표에만 있습니다. 저게 인수 비스무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지급을 약속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답니다. 지급 보증 기한 내에 지급을 제시하면 돈을 줌입니다. 이게 10일이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지급 보증 기한 10일입니다. 10일. 요때 갖고 오면은 지급 제시하면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급 보증 약속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주채무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 기억이 나실란가? 자, 주채무자 요건은 1번, 2번, 3번이었어요. 1번 뭐였죠? 최초의 책임을 부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더라, 선생님들? 그렇죠. 무조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급 보증 기한 내에 오면은 드려요 라는 거는 조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조건이 있는 거잖아. 이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없어. 등장도 안 하고 영원히 없어요. 응? 이해됐어? 수표는 환원과 다르게 인수라는 제도가 없다고. 근데 은행이 지급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급을 약속할 수 있는데 그때도 주채무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에요. 법에 이거밖에 없어, 제도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만기의 형식이 다르다. 요거는 어음과 비교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음과 비교했을 때. 만기를 보통 날짜를 정해두기도 하지만 가지고 오면 드려요. 요 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는 뒤에서 만기를 자세히 배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제도가 없다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 객관식 문제에 자주 나와. 횡선제도가 있다. 이거는 수표에만 있어요. 어음에는 없습니다. 수표에만 있다. 수표에만. 자, 잘 볼게요. 그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별건 없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요. 뭐, 형태만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줄을 걸어놓는 거거든, 줄을. 근데 줄을 걸어놓는 방식이 두 가지죠. 그냥 줄만 걷는 것도 있고, 밑에 거는 줄 안에 무슨 은행 땡땡 지점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걸 횡선수표라고 하는데, 이걸 일반 횡선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특정 횡선이라고 해요. 특정 횡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횡선제도의 의미가 뭐냐? 은행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럼 수표가 원래 지급인이 은행인인데 은행에서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수표 어떻게 바꿔요? 현금으로 선생님들. 자기한 수표든 뭐 상관없습니다. 가져가서 그냥 그 창고에서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렇게 횡선이 그어지면 계좌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계좌로만. 바로 현금으로 못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음 분실에 대한 대비야. 누가 잃어버려가지고 선입축했을 때 막 가져갈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근데 그냥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현금으로 바꿔가면 어때? 참을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을. 그쵸? 나중에 선입축자랑 충돌할 수 있는 권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은행에서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횡선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은행이든 괜찮아요. 어떤 은행이든. 근데 이 안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어디 은행, 어디시죠? 그러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이렇게 되면 안전하겠네. 그렇죠. 안전한데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예를 들어 특정 행선으로 했다면 어때? 반드시 거길 가야 되잖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수표가 유통성이 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표에만 있는 제도다. 일반 행선과 특정 행선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일반 행선을 특정 행선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 특정 행선을 일반 행선으로 바꾸는 게 안 되거든요. 여기다 뭘 적는 건 되는데 지우는 건 안 된단 말이야. 그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음을 한번 발행해 봅시다. 저는 주로 뭡니까? 약속어음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원인관계, 추상성, 민법, 상법 적용. 자, 한번 적어보죠. A, B, 이제 금전소비대차라고 해볼게요. 금전소비대차. 자, 그래서 얘가 어음을 발행했죠.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얘네가 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원인관계에 있죠. 그렇죠? 원인관계에 있어. 그리고 어음을 얘가 새로 발행해주는 발행인. 원인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분이 어음을 발행해줬잖아요. 자, 그럼 이분이 어음을 갖게 돼. 그러면 얘는 채권자인데 어음상 권리자이기도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원인계약에 따른 채권, 그리고 어음상 채권의 관계입니다. 내가 1억 원을 줄 게 있어서 1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고 얘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지만 보통의 경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보통의 경우를 우리가 이것도 용어야. 지급을 위해, 그러니까 원인 관계의 지급을 위해 발행했다고 해. 발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으면. 이게 디폴트 값이야. 내가 뭔 일이 있어서 어음을 발행해줬어. 그러면 법률적인 표현으로 지급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해. 그러면 자, 양자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원인 채권도 있고 어음 채권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거나 행사해도 되다? 아닙니다. 행사 순서가 있습니다.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돼요. 물론 이 어음 채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으면 원인 채권은 사라지죠. 그렇죠? 일단 이걸 항상 전제로 들으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뒷단에 갔을 때 법리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뭔 일이 있어? A와 B 사이에 어음을 발행해. 그럼 그 원인 관계가 그냥 사라지냐? 안 사라진다. 원인 채권도 있고 어음 채권도 있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원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음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상법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민상법에 적용되는 원인 관계가 실효되었다고 해서 어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상성. 그렇죠? 그리고 어음 관계는 민법과 상법이 아니라 어음법이 적용되는 영역이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상행위에 대리해서 민법과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이걸 대답 못하면 오늘 쉬는 시간에 저한테 멱살을 잡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니, 상사들이랑 민사들이랑 가장 다른 게 뭐야, 선생님들? 그렇지.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 이게 어음법이 상법 시간에 배우니까 저것도 비현명의 원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엄격한 현명주의야. 어음법에서 따로 법령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신데 그냥 대답하기 귀찮아서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출입니다. 얘는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융통어음, 다른 말로 호의어음입니다. 둘리어음이 아니고 호의어음이죠. 그죠? 시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되게 짜쳐 보인다고. 자, 호의어음,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이 문제가 있다. 뭔 소리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뒤에 또 배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흔히. 원인 관계가 없이 발행한 어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는 틀렸습니다. 이게 판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융통어음이면은 융통어음만의 특별한 법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이 어음이 융통어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근데 융통어음이면 확인할 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인 관계가 없어? 그것만으로는 안 돼. 안 되고, 금융을 발생시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얘가 후배인데 선배한테 돈을 빌리러 가. 형,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나 돈이 없는데 돈이 없지만 내가 널 위해서 어음을 줄게. 이 어음을 유통시켜서 자금을 만들어 봐. 융통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선배인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주고 얘 어음을 유통시켜. 그렇죠? 팔았어. 배서해서 이제 할인해서 팔았단 말이야.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 뭐 그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어음이라면 이 어음이 지급돼야 되는 시기, 즉 만기에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융통어음의 경우를 대입해봐. 선배 돈 좀 빌려주세요. 어음 가지고 가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한 달 뒤에 만기에 오더니 지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근데 얘가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 죄송합니다.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 이걸 우리가 항변이라고 해. 어음이 무효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채무가 없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발행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책임이 있죠. 근데 나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항변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자, 특히 이때 융통어음이니까 네가 나한텐 달라고 못하지 라고 말한 걸 뭐라고 불러요? 융통어음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좀 유식하게 줄이면 어떻게 돼? 답안지를 그러니까 써봐야 돼. 내가 이걸 두 문장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피융통자가, 그러니까 뭐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을 정당하게 지급을 청구해도 발행인이 융통어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융통어음의 항변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게 앞에 나오거든. 원인관계 얘기할 때 나와서 앞에 나오는데 뒤에 항변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항변과.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고, 타인의 자금 융통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냥 원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융통어음이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와주기 위해 대가 없이 발행하는 건 맞는데 요게 필요하단 말이야. 자금 융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가 없이 발행했지만 원인 관계가 없지만 유효해. 멀쩡한 어음이란 말이야 이거. 근데 다만 융통어음으로 발행되면 누가? 발행인이 융통어음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수취인한테.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일반 어음이라고 해볼게요. 일반 어음. 되게 일정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수업을 들으러 오신 게 참 대단하십니다.
고생한다고. 그쵸? 응? 자,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B는 C에게 어음을 배서로 양도했어요. 지금 C한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인 관계가 실효, 이게 무효라고 가정해 봅시다. 무효가 됐어요. 얘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이 어음이 무효야? 아니라고 했잖아. 응? 이걸 어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상성, 무인성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음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그럼 얘는 어음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이해돼? 이해돼? 그쵸? 자, 그런데 요 단계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이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 관계가 사라졌는데 지급을 청구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A는 이때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항변? 원인 관계가 소멸했다는 항변. 즉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원인 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어음 발행해. 어음 발행해. 근데 원인 관계의 실효는 책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원인 관계의 당사자들한테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한 다리만 건너가면 C한테는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니까? 왜? 얘는 이 원인 관계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넘어가는 다리를 항변의 절단이라고 부릅니다. 항변이 끊기니까. 절단이라고 불러. 이렇게 절단되는 항변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적 항변이라고 불러. 즉 인적 항변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누구한테 어디 갔지? B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변은 절단이 돼. 항변이 딱 끊긴단 말이야. 안 그런 항변도 있지만 일단 이것만 보면. 응? 자, 그럼 다시 얘로 오자고요. 융통어의 항변이에요. 얘가 얘한테 달라고 하면 얘는 안 줘도 돼. 뭐 줘도 상관없지만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 그렇게 딱 넘어가. 그러면 얘는 선의 뭐 융통어인지 몰랐으니까 항변이 절단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렇죠? 근데 융통어음은 이 선악의를 불문하고 절단이 됩니다. 무조건 줘야 돼. 얘가 C가 융통어음인지를 알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A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융통어음 얘기만 딱 쓰면은 이게 별로 쓸 게 없어요. 인적 항변은 보통 절단되고 이 절단될 때 얘는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해의가 없어야 됩니다. 해의가 없어야. 악의선의는 들어봤어도 해의는 뭐냐? 해의는 악의 더하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입니다. 뭐 인적 항변이 뭐냐? 원인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이걸 취득하게 되면은 항변이 절단돼갖고 이 새끼 나한테 돈 줘야 돼. 그럴 의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해의가 없어야 하니까 해의가 있으면 절단이 없어요. 해의가 없으면 여기는 선악의가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잖아. 해의가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절단이 없어. 절단이 없다는 얘기는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누가 누구한테? A가 C한테. 해의로 취득했다면. 응? 물론 입증해야지. C가 이 새끼 해의로 취득했다고. 근데 융통어음은 어때요? 선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항변이 끊깁니다. 돈을 줘야 돼.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이 자, 이
선악이 불문에 대한 예외도 또 있거든. 시에게 항변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그런 시점은 이제 뭐 어원법 사령을 내도 다 풀어. 그럴 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법시험에서 잘 안 나왔고, 이게 난이도로 치면 어원법에서는 별 5개 정도입니다. 이건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 정리해보면, 자, 통상적인 어음은 원인관계를 전제로 발행된다. 그러나 원인관계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어음도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님들? 융통어음이라고 부른다. 이 융통어음에는 특유한 법리로 융통어음의 항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융통어음의 항변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요. 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융통어음의 항변은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다르게 일반적인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취득자에게 뭐가 있다면, 해의가 있다면 절단이 안 되니까 그 제3자에게도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뒤에 나와, 인적 항변은. 자, 모르겠는데? 짜증내지 마세요. 다 듣고, 모르겠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 집에, 최근에 아파트로 이제 거쳐 옮겼는데, 저희 15층짜리 아파트인데 13층 살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옆동을 통해서 15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2층 내려오는 방식인데, 당연히 번거롭다, 안 번거롭다? 매우 번거롭죠. 근데 집사람이 이제 뭐 살림하다 보니, 살림만 하는데,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가거나 아니면 개 끌고 산책 나갈 때 상당히 지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짜증이 난다, 안 난다? 나죠. 근데 짜증이 날 때마다 누가 원망스럽느냐? 제가 원망스러운 거야. 이 새끼, 씨.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공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관계자도 아니고. 자, 쉬었다 오세요. 10분만 쉬었다 갑시다.